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누가 인사 제일 크겠죠? 이렇게 손 드는 거 좋아요. 나와. 좋아요. 네, 저희 사이언스 슬램디 2026 사이언스 슬램디가 오늘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첫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거 매년 하고 있고 올해로 9년 차예요. 그래서 올해의 첫 행사가 되고 8번의 경연을 거쳐서 총 8명의 우승자분들이 연말에 왕중왕전에서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에 제가 3년 전에 왔었어요. 네, 3년 전에 왔었고, 유독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3년 전에도 첫 행사였고, 그때가 막 챗GPT가 되게 뜰 때였는데 당시 교장 선생님이 인사 말씀을 챗GPT로 써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AI 주제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AI도 일상이 되고 했지만 그래도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국가 아젠다나 과학기술 정책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이언스 슬램디는 특별히, 원래 저희가 이 사이언스 슬램디는 국가과학기술연구 NST, 기초과학연구원 IBS, 헬로디디가 함께 하는데, 오늘만 특별히 세종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쪽 말고 이렇게 경제나 사회, 문화예술, 인문 쪽으로 특화된 연구회인데, 오늘은 경인사와 함께하는 과학기술과 정책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편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부터 저희도 9년차, 제가 알기로는 학교는 10년이 넘었죠. 작년이 10주년인가요? 올해가 10주년인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도 한 9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학교를 찾아가면서도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첫 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오늘 거 내용도 풀 버전하고 편집 버전이 올라가고,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23년에 선배들이 들었던 강연이 너무 궁금해, 그 좋은 이야기를 나도 듣고 싶어 하시면 유튜브 가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유전자 가위가 조금 궁금하다, 숙제 때문에 찾을 게 있어 하면은 유전자 가위로만 검색을 해도 생명 연구자분들이 쭉 있고, 요즘에 로봇이 핫하니까 첨단 로보틱스 하면은 또 박사님들 있고, 이렇게 계속 아카이빙이 되고 있으니까 구독해 두셨다가 오늘 내용 포함해서 이렇게 한 편당 10분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특히 이런 과학 강연은 일반적인 강연이 아니라, 저희가 항상 섭외를 하는 분들은 실제 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연구하시다 오신 분들이에요. 직접 연구를 하시다 오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연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잘 개발이 되고 또 사회로 이어지게끔 하는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과학기술 정책 얘기도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정책 얘기하면 더 지루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오늘 박사님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로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은 누군가, 저희 큰 박수로 함께 무대 위로 네 분의 연사자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 키스티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R&D 분석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영진 박사님, 한국기계연구원의 김준영 박사님,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태피라고 합니다. 세종에 있어요. 박현준 박사님, 한국교통연구원의 탁세현 박사님까지 이렇게 네 분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 자료만 먼저 살짝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 좀 어떻게 준비를 해 오셨는지, 떨리시는 분들도 있고 자신감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자기소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박사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일 과학자 같지 않은 제가 제일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 순서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과학을 소개하기보다 그냥 재밌는 상식을 전달하겠다는 목표로 왔고요. 네, 이따 다시 인사를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김영진입니다. 네,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의 김준영 선임연구원이고요. 저는 휴머노이드 연구하고 있고, 오늘 좀 재밌게 최대한 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있는 박현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과학기술정책인데요, 그것을 주로 연구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는 최대한 쉽게 간결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미래교통 AI 연구팀을 하고 있는 탁세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두 가지 분야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로 이제 뭐 최근 우리나라에서 AI 모빌리티 시티라고 해서 도시 계획을 하는 걸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을 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데 앞에 이렇게 지나갈 때가 누군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뭐 하는 거냐고, 나 여기 왜 오는 거냐고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는 앞선 분들과 다르게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자율주행, 혹시나 AI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나 앞으로 이런 거 해도 될까? 라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분의 인사 말씀 잘 들어봤고 사실 네 분이 다른 의미로 떨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박사님들은 학회나 세미나 가서 발표는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학생분들 대상으로 또리방한 눈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떨릴 수도 있는데 오늘 과학 강연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고 네 분의 연사자분들은 잠시 후에 개인 발표 시간에 모시도록 하고 다시 무대 아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우승자가 뽑혀요. 그래서 모두 너무너무 재밌지만 딱 한 분을 나중에 투표를 할 건데 사실 이런 경연 프로그램 뭐 요즘 뭐 불의 명곡 같은 것도 있죠. 또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순서예요. 순서. 누가 첫 번째로 하고 누가 제일 마지막에 하냐고. 순서는 여기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발 내가 4번 아니면 첫 번째로 하고 마음 편하게 계셔도 돼요. 자, 사다리 돌려볼게요. 이게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탁세현 박사님이 1번입니다. 자, 두 번째는 김영진 박사님, 박현준 박사님, 마지막이 김준영 박사님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 순서는 사회자, 그다음에 개인 발표자 스태프분들이 한번 기입을 해두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첫 번째 발표가 제일 떨려요. 제일 마지막에 인사를 해주셨는데 교통연구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면허를 따게 될 즈음에는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이제 자율주행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운전 피로감이나 사고의 위험성을 덜 느낄 수도 있는데 아직은 좀 갈 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율주행이 과연 어떻게 현재 연구되고 있고 또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 건지 오늘 자율주행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 탁세현 박사님께서 재미있게 들려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첫 번째가 제일 떨리거든요. 큰 박수로 함께 오늘의 슬램디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한국교통연구원의 탁세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 순서에 따라서 앞에 무엇을 말씀드릴까 고민했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처음으로 이제 교통연구원에 왔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기술은 알겠는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뭘 하는지는 알겠는데 정책이 뭔지는 전혀 감이 없었어요. 정책을 왜 하는 거지? 뭐 정책은 뭐지? 그냥 글을 쓰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 8년쯤 됐는데 8년쯤 되니까 좀 감이 잡히는 몇 개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마 그 이사를 해보시거나 해보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렌트카를 할 때 픽업 트럭이라고 해서 조그만 트럭을 저희가 빌리지를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법에 렌트카 사업에 그 트럭은 빌려줄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사실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문구 하나로 굉장히 많은 사회적 파급력이 생깁니다. 제일 반대하시는 분들은 소형 1톤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반대로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뭐 대학생분들이나 좀 이렇게 해서 나 원룸에서 이사하고 싶은데 그냥 트럭 빌려가지고 가면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굳이 이 1톤 트럭을 빌려야 되지? 뭐 이런 불만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정책적인 부분은 사회적으로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산업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쳐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지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법에 대한 문구 하나하나와 사회적 파급력을 생각하는 거 그게 아마 저는 정책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소 재미가 없지만 정책 연구에 대한 부분을 좀 컨셉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정책과 기술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특성이 아까 초반에 이제 다른 박사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제 경제인문사회에서 정책을 하는 데어 있지만 Ph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관의 특성은 R&D적인 측면이 반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이 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자율주행 때문인데
사실 자율주행은 정책만 하기에 기술을 모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을 못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내보내는 기준이 너네들이 자율주행할 때 레이턴시는 0.1초 미만으로 해야 돼 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만드는데 0.1초 기준을 누가 만들지? 아무도 실험해보지 않았는데 우리 기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기술과 정책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자율주행이 아직은 좀 먼 미래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생각보다 우리 생활이 가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잠시만요. 포인트가 잘 안 보여서 그냥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미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저희가 우버라고 혹시 다 아시나요? 그 불러서 호출해서 하는 택시? 그 안에 미국에서는 2위 업체가 리프트라는 업체가 있어요. 걔네들도 비슷한 업체인데 1등, 2등이 우버와 리프트인데 웨이모라고 하는 회사에서 하는 자율주행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를 앞질러서 작년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무인주행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유인을 따라잡는 시대가 됐다는 게 지금 현재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의 샌프란시스코의 시점이고요. 중국은 조금 더 앞서가 있습니다. 걔는 3,000대를 도입한다든지 4,000대를 도입한다든지 등장을 하고 있고 이 그림에서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미국과 중국만을 표시했던 이유는 사실상 자율주행과 AI는 미국과 중국 이외에는 사실은 비교가 의미가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앞서가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따라가려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고요.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제가 최근에 영국에 가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원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영국하면 엄청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우리가 막 배워야 되고 하는데 막상 이번에는 자율주행 쪽으로 영국 갔을 때 느낀 점은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더 잘 돼 있고 우리가 테스트도 많이 했고 우리가 기술이 좀 앞서가 있네. 미국, 중국과 비할 때는 우리가 좀 뒤쳐져 있지만 그래 뭐 다른 유럽이라든지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좀 하고 있어라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3등이 굉장히 작아 보이겠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3등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연컨대 말하는데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는 일본보다도 저희 나라가 자율주행 쪽은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할 수 있고 생각보다 우리한테 상황이 가까워 있다는 측면. 조금만 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최근에 자율주행에서 기술적 트렌드가 크게 한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이제 반영을 일으키고 있는 게 예전에는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을 하는 것처럼 왼쪽과 같은 알고리즘 형태를 떼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앞에 튀어나와서 탐지가 되면 멈춰. 앞에 차량이 속도가 낮아지면 속도를 낮춰. 앞에 차량이 빨리 가면 너도 속도를 늘려. 이렇게 어떤 조건을 따져서 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했던 게 기존의 자율주행의 컨셉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흔히들 말하는 요것만 오늘 기억하셔도 되는데 엔드-투-엔드 인공지능 혹은 E2E AI로 부르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습니다. 얘는 좀 특이합니다. 어떠냐면 어떤 조건문을 삼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자율주행 센서를 가진 상태에서 휠을 돌리면서 주행을 합니다. 그럼 그 주행된 데이터를 모두 다 습득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센서가 습득된 데이터와 내가 조향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사람과 유사한 비헤이비어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운전하기 시작하는 게 E2 AI 특징이고요. 이게 굉장히 브레이크스루한 기술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사람과 같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운전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안 해보셨겠구나. 네. 원래 대학생분들은 대상으로 할 때는 제가 이걸 물어보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다리 밑에 이렇게 차가 나갈 때 왼쪽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운전하냐면 살짝 나가서 이렇게 좀 보고 괜찮겠다 싶어 하면 좀 나간 다음에 살짝 보는 이런 비헤이비어를 해서 운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과거의 알고리즘은 이런 형식을 못했는데 지금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이거를 그대로 사람이 했던 그대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자율주행에 다니지 못했었던 다리 밑이라든지 시야가 가리는 환경, 회전교차로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엔드-투-AI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쪽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모든 걸 다 데이터로 학습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쪽 왼쪽에 있을 때는 밀리언 킬로미터의 데이터가 필요했다면 오른쪽의 기술을 위해서는 빌리언 킬로미터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게 차이점이고 결국 얘는 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 중국. 대표적인 이 두 나라가 된 이유는 돈이 가장 많은 나라, 현재 시점.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돈 대비는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자율주행은 좀
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탐지되면 쓰는 관점이라면 요즘의 키워드는 맥락 인지라고 해서 얘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걸 추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사람이 나오면 서였었는데 지금은 얘가 사람이 돌변했는데 얘가 애고 지금 등하교교 시간이고 얘가 지금 축구공을 들고 있고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어서 튀어나올 것 같아 라는 거를 그 장면만을 갖고 파악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맥락인지 기술이라고 현재 뜨고 있는 기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VLA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이유까지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에서처럼 보면 그 영상 밑에 영어로 얘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써 있게 되거든요. 얘는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을 주행을 할 때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거지에 대한 일일이 대한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최신 자율주행의 사고는 가장 인기 있는 이유고 가장 이게 뜨게 된 이유는 바로 사고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왜 일어나는지 물론 블랙박스 모델이 사고 나도 왜 사고가 일어났지 뭐가 문제야를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잘못한 거야를 알고리즘이 설명을 하지 못하니까. 근데 요거는 사고적인 측면과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런 VLM 모델이 최근에는 이제 나타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드리려고 하게 되는데 아마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으셨고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혹은 iOS 체계를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체계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냥 전화기는 전화만 하는 대게. 그게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서 차량은 주행만 하는 시대였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은 핸드폰에 소프트웨어가 생겼듯이 자율주행에서도 엔비디아처럼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라본 이상은 결국엔 맨 위에 있는 운영자라고 하게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정책적인 화두로는 저 운영자에 대한 자격 요건과 지침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조금의 자랑을 보태면 제가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비스적으로 뭐가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제가 조금 시간을 써서 얘기를 드리면 사실은 저는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를 경험해보신 분이 말씀은 자기는 30년 동안 기사가 딸리는 운전사를 가지고 와 함께 차량 주행을 했었다.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이제 기사분들도 월급이 20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 다양한데 700만 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주행을 하시냐면 딱 뒤에 타신 분이 이렇게 가시다가 갑자기 책을 보는 순간 차량 속도를 낮추면서 덜컹거림이 없는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람 좀 쐬고 싶은데 그러면은 내려드리고 이분이 여기에서 산책을 하시는 동안 차량을 쓱쓱쓱 돌면서 있다가 이분이 산책 끝냈을 때 데리러 오고요. 갑자기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는 차가 움직이지 않게끔 그 주행을 하게 되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만으로도 가능한 이런 부분의 서비스들이 되고 있는데 그분은 이런 종류의 서비스가 자율주행이 되면 우리 모두가 이루고 우리가 모두가 생활하고 겪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내가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한 세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도 되게 잘 주무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있고 마지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실은 저희가 자율주행을 얘기를 할 때 현재 자율주행을 얘기를 할 때는 테슬라 그리고 자율주행 메이커 그리고 기술 개발 업체를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사실은 좀 기술적으로 이제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들이 이제 기술 쪽을 가기에는 조금 늦었고요. 이제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아마도 생활하실 때가 되고 사회에 나가실 때가 되면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이 자율주행 차량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와 어떤 사업과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더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향후 미래에는 그런 쪽을 준비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누구나 안드로이드나 iOS의 앱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 앱을 만드는 세상이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특히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자율주행은 엄청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학생들이 나중에 면허를 따는 정도 시기가 오면은 진짜 면허만 있지 자동차만 있지 운전의 피로감은 확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운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면허를 빨리 따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나중에 그게 사고의 유형은 항상 있다 보니까 이런 교통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도 많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발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라고 해요. 이곳은 주로 슈퍼컴퓨터나 데이터,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곳인데 김영진 박사님 소속되어 있는 글로벌 R&D 분석센터는 전 세계에
무슨 국가나 어떤 연구기관에서 어떤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고 또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로드맵을 제시해주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두뇌 같은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고 오늘 그럼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은 조금 어떻게 앞으로 과학기술 어떤 분야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두 번째 발표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김명재 박사님 모실게요.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김영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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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죠? 네. 저게 제가 2주 전에 JTBC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어서 네.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면 내년에도 찍는다고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보셔도 내년에 찍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10번씩 봐주시면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뭐 연예인분들도 만나보고 왔었고요. 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주제는 저기 있습니다. 네, 국가는 어떤 과학기술에 투자를 해야 할까? 네, 그래서 뭐 처음에 다들 이제 뭐 생각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과목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당연히 나라면 투자를 하겠지.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이제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기술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관인데 갑자기 어디서 굴러 들어온 예산이 1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라면 어디에 투자를 할까? 네. 행복한 고민이죠. 1조. 근데 여러분이 쓸 수는 없고 여러분도 어딘가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고민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정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아까 저희 소개받은 대로 그러면은 왜라는 이유가 당연히 따라 들어오죠. 그래서 그 왜라는 거에 대답을 못하는 경우에 큰일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럼 뭐 청문회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한번 답을 정해 보셨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런 거 결정을 할 때 저희가 만약에 이제는 아까 운전을 할 때 지도를 보고 운전하는 시대는 아니었죠. 제가 면허를 처음 딸 때는 저도 운전을 딸 때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네, 지도를 보고 운전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뭐 100m 뒤에 좌회전, 우회전 이런 거 모릅니다. 그냥 지도 보고 대충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면은 오른쪽으로 언제쯤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제가 처음 서울을 갔을 때 엄청 힘들었어요. 네, 길이 너무 연속으로 막 우회전하는 길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과학에도 이런 지도가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2차원 지도하고는 조금은 다른 모양이겠죠. 그래서 이런 지도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이 지도를 잘 그려놓고 나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뭐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2강이다. 근데 과학기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미 한 2017년도 19년도에서부터 과학기술 전반적으로 미국이랑 중국이 이제 그때부터 누가 1등이지? 라는 질문들이 계속 되뇌이고 있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몇 안 되는 중국을 무시하는 나라잖아요. 예.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지금 이미 미국을 저희는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저랑 비슷한 이런 과학을 연구하는 이쪽에서는 거의 공통된 시각이에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거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럼 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안 넘어가네요. 네. 뭐 당연히 지도를 더 잘 그리기 위해서는 계속 안 넘어가네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클릭 한번 해주시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는 학문이 저희는 이제 과학의 과학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되게 신기하죠. 과학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지금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필독 도서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저자로 여기 1저자가 중국계 미국인이고요. 뭐 2저자도 저도 다 실제로 안면이 있는 분들이고 저분들은 저를 기억 못 하겠지만 번역하신 분들은 저랑 친한 분들이고 그래서 뭐 되게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 읽었고 이 분야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뭐 어떤 연구가 성장을 하는지 그 성장을 미리 알 수 있는 어떤 신호가 있는지 어떤 지표가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이라는 분야가 있다고 할 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생각을 해볼게요. 네.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나라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할 거야라고 한번 마음속에 답을 정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뒤에 들려드리는 이야기에서 더 납득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게 틀렸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데 조금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과학기술을 할 때 사람들이 당연히 어떤 숫자로 보는 걸 가장 좋아하죠. 그냥 말로만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가 있을 때 이게 1등이면은 그냥 거기에다 투자를 하면 될까? 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나왔던 반도체 아니면 뭐 AI, 이제 AI가 대세니까 저희 AI에 투자를 해야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AI에서 논문 수가 엄청 많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I에 돈이 이미 너무 많아요. 그러면 거기 더 투자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AI하고 반도체 두 개를 골라놓고 어디에 더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할 때 뭐 이 논문 수가 크기 아예 파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보통 저희가 정규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를 했는데 2001년하고 2002년에 이렇게 만점자가 이때는 66명, 이때는 만점자가 빵명이었어요. 그러면 2002년도에 최고 득점자는 이 사람들보다 못한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래서 그 정규화라는 것도 그냥 표준화만 저희가 표준 점수라고 하는 그 표준화만 고려를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냥 논문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분야, 적은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논문 수는 적은데 여기는 어떤 논문이 우리는 이 연구를 참고했다라고 이렇게 논문에서 논문을 인용을 해요. 근데 그런 인용이 더 평균적으로 많이 인용을 하는 분야가 있고 적게 인용을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그 인용이 많고 적은 거를 떠나서 어디에는 스타 논문이 있다고 하면은 그 스타 논문이 인용들을 엄청 많이 가져가는 분야가 있고, 어디에는 좀 골고루 서로 다 인용을 골고루 받는,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고 하면 표준 편차가 작은 거죠. 작고 크고 이런 불평등이 심하거나 적은 거,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잘못 만들면은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어떤 현상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계량하기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지표를 더 고민하고 이런 양과 질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재밌는 현상들을 몇 개를 갖고 와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떤 과학자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연구는 언제 나오냐?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전성기는 랜덤하다. 어떤 법칙이 있지 않다. 완전 무작위다.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팀하고 대규모 팀이 있어요. 어디가 연구 성과가 좋을까? 뭐 좋은 거에 좋냐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소규모 팀은 좀 더 혁신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대규모 팀에서는 조금 더 뭐 정밀한 뭐 그런 연구를 한다. 그리고 논문은 지금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신에 아까 말했던 이런 파괴적인 혁신적인 연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그럼 당연히 AI, 반도체 이런 중요한 기술, 저희가 국가 전략과학 기술을 발표를 한 걸 보면은 기회의 땅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갖고 온 이분은 19년에 창업을 했어요. 당시에 22세. 경희대 컴공과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오시아라는 분인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났죠. 뭐 이렇게 다 이겼어요. 그 대기업들을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진 찍어서 글자 인식하는 거는 한국이 지금 전 세계 1위예요. 신기하죠. 잘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성 최초 선정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저렇게 잘 나가는 분야에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사회자 분이 설명해 주신 뭐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엄청 투자를 하던 과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저 두 분이 개인 연구 과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초대박이라는 걸 알고 그 뒤로 엄청나게 연구가 된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우리가 대박이 날까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얘기 드렸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뭐 턱걸이 점수가 90점 한 이쯤인데 여기서 이 세 명 중에 누구한테 한 명한테만 왕관을 줘야 된다면 누구한테 줘야 될까 고민이 되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저거를 100% 완벽하게 순위를 매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선진국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그냥 복권을 돌립니다. 추첨을 합니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부서 뭐 영국에서는 그걸 엄청 혁신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 과학의 과학이라는 거에서 나온 현상들을 근거 삼아서 실제 정책에 바로바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을 받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비슷한 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성공하는 연구들은 뭐 이유가 되게 많이 있는데 실패하는 연구들은 좀 비슷한 이유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처음 질문이 이거였죠. 네. 돌아오자면은 네. 국가는 아마 1등을 마치는 것보다 네. 1등이 나올 수 있는 생태계를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미래에 뭐 이런 고민을 한다면은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오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셨던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셨을 텐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 세계의 움직임도 달라진다고 하니 그 기출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발표는 저 스테피. 제가 업무를 하면서 스테피의 연구 보고서를 진짜 많이 읽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용하고 너무 재밌는 것도 많고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테피의 보고서를 보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추천을 드리고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급망이 뭐지 또는 왜 이게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부르지 하고 조금 이렇게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오늘 글로벌 공급망이 뭐고 왜 이거가 과학기술 정책과 연관이 있는지 한번 박현준 선임연구원을 통해 님을 발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세 번째 발표 보실게요. 예, 그 제가 좀 전에 소개받았던 박현준입니다. 그 앞에 두 분 박사님께서 그 여러 가지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맥락에서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기술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공급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다른 박사님들이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강론입니다. 여기를 다 하나하나씩 깊이 연구하시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AI로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더 깊이 연구하시고 있는 게 탁세한 박사님, 그리고 거기에 모빌리티를 접목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에너지도 있고 우주도 있고 뭐 로봇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면 어디에 투자할 거냐라는 질문으로 다시 회귀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과학기술정책이라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그렇게 R&D를 하는 것처럼 투자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산업 쪽에서 그 기술을 활용을 하고 경제적인 성과로 창출하기 위해서 이 과학기술 투자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써놨는데 먼저 기술 혁신이 일어난 다음에 이 부품 소재를 우선 만들게 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유통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인 우리에게 가른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다 과학기술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 이 과학 공급망이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국산품 매용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라는 개별적인 인식이 좀 강한 것들이 사실인데요. 실제로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나라에서 조달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경제학에서도 뭐 비교 우위라는 뭐 얘기도 있고 뭐 무역의 효율성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나라에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초 자재들이 도입이 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생산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걸로 다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원자재 생산하고 부품 제조, 제품 조립, 유통, 그다음에 소비자까지 가는 이 핸드폰을 예시로 드러나는데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하나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특정 하나의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이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생산이 중단이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 하나의 공급망 문제가 하나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과학기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게임기 품절인데 얼마 전에 제가 엊그제 검색을 해보니까 플스가 매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스가 왜 매진이 되냐라고 보니까 이게 반도체를 AI 분야에서 휩쓸어가서 반도체가 조달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이 생산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품절이 된다라는 게 최근의 얘기였고요. 그 자동차도 반도체 때문에 생산이 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를 못 구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그 물류가 못 움직이다 보니까 항구에 저렇게 컨테이너가 막 쌓이고 못 빠져나가는 문제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급망 전체의 영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가면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핵심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을 겪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걸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요거를 문제들이 다 생기니까 갑자기 수요가 폭증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는 그런 연결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22년에 있었던,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창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여기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 수출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식량 가격 상승이라는 게 국가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 중에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저 문제를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도 공급망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요새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난리가 나는데, 거기서 만들고 있는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생산이 중단이 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뭐 AI도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뭐 자율주행, 스마트폰 다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배터리도 하나 예를 들면 에너지 부분에서는 뭐 당장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ESS라는 에너지 세이빙 장치도 하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재생에너지나 공장에서 쓰이는 스마트 로봇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공급망에서 영향만 받는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국가다라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로 관련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산업부에서는 뭐 산업재편을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은 시간을 갖고 좀 준비하자가 산업재편의 얘기고요. 그리고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기술 경쟁력을 좀 높여보자라고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자라는 얘기로 갑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연결돼 있는 다른 부처들과 하게 되다 보면, 그럼 우리는 제도를 만들자, 이 법을 만들어서 다른 부처들과 연결성이 있게 좀 가게 해보자라는 게 정책의 일환이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글로벌 협력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만 가지고는 R&D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없으니까 여러 나라랑 다시 한번 협력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고, 정책도 이런 형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정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받은 미션 중에 하나가 이게 그러면 진로랑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미션을 또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들이 연결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데이터 분석가도 들어가시게 되고, 뭐 엔지니어도 당연히 기술을 만들어야 되니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통상 전문가도 반드시 포함되고, 뭐 경제, 돈도 벌어야 되니까 경제학자도 들어가야 되고, 뭐 AI 전문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정책연구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문과, 이과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이라는 게 하나의 섹션만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고, 법도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공급망은 문과 혹은 또 이과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고서를 쓰면 이런 형태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이 무슨 문제냐라고 보면 이 지수가 일단은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포인트마다 굉장히 많이 숫자값이 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을 중심으로 해서 0보다 높아지면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열심히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로 보고서에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요. 요 지표들이 튀게 되면 지금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26년 보면 그 이란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숫자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법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앞서 탁세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문에 하나 들어가는 게 저희 연구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법에 바꾸는 것도 저희 역할이지만 법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해라 그러면 저희는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품목들을 결정을 하고 우리는 무슨 걸 중심으로 경보 시스템을 도입할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임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1년 차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안전해질 때까지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가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수립을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에서 시켜서 하는 정책연구원들의 실제적인 업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하나 조금 더 보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건데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작년에 연구한 것 중에 인구 구조 변화도 있고 사회 불안도 있고 뭐 국토 불균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뭐 공급망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스태피가 올해 하고 있는 연구가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고 올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게 되면 이 정책이라는 걸 그럼 어떻게 구현이 되냐라고 보시게 되면,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정책 공급망 정책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각 부처에서 저런 형태로 우리는 이런 정책을 피겠습니다라는 문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부처에서 발표를 해서 부처의 역할로도 담아오지만 여러 가지 부처가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기 경보 시스템도 있고 인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구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태피 같은 경우는 R&D에 좀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급망, 산업 생태계가 단일 체계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나라와 나라, 대륙을 넘나드는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정책 연구도 중요하고 과학기술 산업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발표는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의 김준영 박사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봤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한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로봇이 거의 하루 종일 계속 그 택배 그 물건 컨테이너 박스에서 송장이 아래 가게끔 하는 그 동작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요즘 피지컬 AI와 로봇이 핫한데, 과연 앞으로의 휴머노이드 시대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 김준영 박사님의 마지막 발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기계연구원의 김준영 선임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재고인 만큼 사실 휴머노이드에서 좀 이제 약간 테크적인 요소를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주제가 정책이다 보니까 이 정책에 따라 발전하는 휴머노이드의 연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피곤하실 텐데 영상 많이 갖고 왔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왼쪽의 영상을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초기의 휴머노이드고, 이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대조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술 격차가 있는데, 이 사이의 기술 발전이 그냥 단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적인 요구가 있고, 그에 따른 정책의 실현으로 뭐 펀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좀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소개드리기 전에 먼저 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들의 로봇이 있는데, 고정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팔이나 바퀴가 달려서 이동하기 쉬운 모바일 로봇이나 뭐 바퀴가 달리고 팔이 있어서 이제 움직이면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개를 닮은 4종 로봇이나 이렇게 다양한 로봇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필요하냐? 인간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구성된 환경이 인간에 맞춰져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로봇도 인간을 닮아야 수행하기가 쉽다라는 것이고요. 뭐 보시면은 사종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계단 같은 거는 잘 오를 수 있으나 작업을 수행하는 팔이 없고, 모바일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오르기 어렵죠. 이런 문제를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부 다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외부 환경 이렇게 이런 수요에 의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약간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외부 환경에 오는 외란에 로봇이 쉽게 불안정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옛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동력학 기반의 제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동력학 기반의 제어를 하기 때문에 외란에 대해서 모델링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로봇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왼쪽 위에 영상을 보시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펄링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조회수가 대략 300만 정도 나오는 영상인데 저희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자들이 보기엔 사실 상당히 가슴 아픈 이 영상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동력학 제어의 한계로 인해서 상당히 느린 보행이거나 상당히 제한된 환경에서의 느린 작업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휴머노이드 로봇 테스트 대표적인 이 아시모 혼다고요. 이 오른쪽 영상 같은 경우는 MIT 레그랩인데 최근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 랩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시적이지만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 당시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초기에는 일본에서 위주로 개발을 했고요. 일본에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짜 필요하겠구나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느낌에 따라 점차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 결국에는 이제 저희 이제 한국에서도 따라 이제 로봇을 개발하게 되는데 지금 뭐 산업부나 이제 정보통신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이제 그 다양한 기관 학교나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정출연의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뭐 아래 보시면은 카이스트의 휴보나 키스트의 마루와 같은 로봇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 영상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까지 막 기술력이 차이가 나냐, 사실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았고요. 저희도 이제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이제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게 수요가 이렇게 있었는데 가장 빵 터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어떤 때 일인지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라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이제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그런 사람이 내려가서 원전을 이제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내려 보내자라는 이제 생각에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그 기술력이 높다고 자랑하던 일본이 다음과 같은 로봇들을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내려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내려가자마자 통신이 끊기고 로봇이 고장나고 이렇게 됨에 따라 이제 그 로봇 강국의 뭐 자존심을 구겼다는데 결국에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 분명히 재난 현장에서 사람이 아닌 로봇이 대체해서 재난 현장을 그 복구를 할 수 있다면은 상당한 이제 그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럼에 따라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영상을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이게 영상이 한국에서 국방부 역할을 하는 미국의 달파라는 기관에서 전 세계에 이제 하나 공문을 뿌립니다. 이제 정책을 실행을 하죠. 우리 이제 재난 현장에서 로봇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왜 후쿠시마 때 아무것도 못했냐? 우리 제대로 재난 로봇에 극복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을 개발하자라는 생각하에 미국 국방부에서 상당한 규모의 상금을 걸고 다음과 같은 이제 컴피티션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재난 현장과 비슷한 이제 그 세트장을 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 멀리 있는 사용자가 이제 제한된 환경에서 로봇을 원격 조작해서 다음과 같은 미션들을 수행하고자 했는데 이게 사실 한국에서 약간의 화제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오른쪽 위에 영상을 보면은 팀 카이스트가 성공적으로 이 모든 미션을 수행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SNU 서울대 팀의 영상인데 두 개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위에 영상을 보시면은 배속이 20배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5분이면은 인간이 끝낼 수 있는 이 다양한 작업들을 로봇이 수행하는 데는 1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팀 카이스트도 1배속으로 재생하면 팀 SNU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영상이.
그럼에 따라 사실 이 대회가 끝난 이후에서도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연구기관 학교에서 그 연구개발 펀딩을 합니다. 우리 재난현장 대회를 열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는데 이게 실용성이 있을까? 좀 더 개발을 하자 일념하에 다음과 같이 뭐 문을 열고 보행을 하거나 이제 외란이 주어졌을 때 외란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보행, 그리고 외부 물체를 라이다를 통해서 인식하고 제어를 해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기술들을 개발을 하였고요. 이 오른쪽 영상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에서 엑스프라이즈라고 하는 재단에서 저희 아바타 대회를 열어서 이제 그 전 세계 팀이 참가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팀 SNU가 나가서 좋은 이때 과제 때 이제 그 개발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이렇게 뭐 기술이 개발되고 대회가 열리고 뭐 거기서 뭐 한국 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렇게 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아직 이제 체감할 수 없죠. 저희 옆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직 없잖아요. 근데 이게 빵 뜨게 된 계기가 한 가지 더 있다면은 바로 이 AI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동력학 기반으로 제어를 했던 이런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완전히 아주 부족한 건 아니지만 높은 연산량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정책을 학습시켜서 지금 현재 로봇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AI 기반 알고리즘이 발전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명을 받게 됩니다. 피지컬 AI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몸의 역할을 하는 휴머노이드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제 휴머노이드 기술을 부족해지면 안 되겠다, 밀리면 안 된다라는 일념하에 산업부에서 K 휴머노이드 연합 같은 연합을 창립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 펀딩을 함으로써 저희도 이제 AI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학위 때 있던 연구실에서 다음과 같이 뭐 로봇에 이제 거세는 외란을 주거나 아니면 정형화되진 않은 환경, 로봇에게는 이런 뭐 그 높이 떨어진다 이런 뭐 입력 정보를 주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보행할 수 있는 등의 이제 AI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도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해외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도 글로벌 탑 전력 연구단이라고 이제 과기부에서 이제 연구단을 만들어 주시고 정책을 하고 펀딩을 주심으로써 저희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올해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올해 정말 밤을 정말 많이 새가지고 저희 50주년 행사에 다음과 같이 휴머노이드 로봇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부족하고 뭐 이게 뭐 해외에 비해서 너무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따라잡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정책과 관련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좀 재미로 넣어둔 영상인데 제가 이제 학위 기간 때 여러 로봇으로 실험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문제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데 분명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나 어려움들을 분명히 겪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도전하고 일하시면은 분명 기술이 발전하듯 여러분들도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교훈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로봇이 너무 핫하죠. 복싱하는 로봇도 있고 뭐 물류 그냥 뭐 손가락 움직이는 건 자유자재고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그 한국기계연구원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는데 50주년 기념 행사에서도 로봇들이 소개가 되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은 자율주행처럼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네 분 중에 우승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전달받은 시간으로는 좀 타이트해서 일단 투표를 바로 QR을 띄워드릴게요. 자, 이 QR에 들어가시면 네 분이 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르기 어려우시겠지만 한 분을 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어떤 연구자가 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연구를 한다 또는 제일 돈이 되는 연구를 한다 그런 거에 찍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냥 4개를 들었을 때 다 재밌었지만 이분의 강의가 나에게 지식, 흥미 이런 호기심을 모두 충족시켜준 나만의 과학자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분 중에 한 분은 저랑 함께 12월 왕중왕전으로 갈 예정이고요. 여기서 뽑히시는 한 분이 세종과학예술 영재학교의 과학자의 타이틀을 들고 왕중왕전으로 가니까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학생들이 많이 졸릴 텐데 내가 오늘 끝까지 정말 잘 들었다는 친구 있나요? 없나요? 아 좋아요. 왜냐면 나오세요. 이런 건 용기 있게 손을 들어야 돼요. 제가 꼼돌이 인형을 많이 가져오지 못해서 꼼돌이 키링을 대신 가져왔는데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고. 혹시 내가 투표를 아직 못했다 하는 친구?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우승자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 발표자분들은 다시 한번 무대로 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올라오실게요. 마지막 발표만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영상은 모두 편집이 되어서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혹시 다시 듣고 싶거나 내가 살짝 거기 졸았어 놓친 부분이 있다면은 아까처럼 처음처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에 아직 7번의 강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강연도 구독해 주셨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상 오늘은 바로 우승자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 혹시 뭐 내가 우승할 것 같아 라고 자신감 있으신 분은 보통 없으시더라고요. 대신 학생들과 굉장히 재밌게 즐겨주셨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었는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두구두구 하는 소리와 함께 우승자 발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나왔을까요? 자, 오늘 2026년 사이언스 슬램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진행한 첫 편의 우승자 과학기술 정책편의 우승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뒤에 한번 보실까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어도 우승자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저희 김영진 박사님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제가 재밌어라기보다는 TV에 한번 나온 사람이라서 네, 이렇게 뽑아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들의 발표가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전 뭐 계속 다른 분들 발표 듣느라 그랬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저 때문에 혹시라도 이쪽에 더 관심이 많이 생긴 분이 있다면 저 오늘 그걸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김영진 박사님은 저와 함께 왕중왕전으로 가도록 하고 다른 세 분도 당연히 제가 항상 투표를 보면 알지만 굉장히 근소한 표 차이로 항상 우승자가 결정이 돼요. 그만큼 학생들에게 오늘 재밌는 강의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 함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와 함께한 2026년 사이언스 슬램디 첫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